대단히 멋진 것은 예외 없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별로 어려운 줄 모르고 무언가를 해냈다면요, 그거는 별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늘 관역에 명중시키는 사람은 어쩌면 관역이 너무 크거나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단히 멋진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일은 자동차 운전과도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은 엑셀레이터고요. 너무 어렵지 않나? 라는 소극적인 생각은 브레이크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공부고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죠. 그러므로 장애물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들입니다. 사자와 마주쳐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 마사이족처럼 우리는 오로지 목표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한나 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책상에 올려놓는 365 혼공 캘린더 장애물은 당연하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인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이거예요.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이 뭔지 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 올바른 방법이 바로 혼자 하는 공부다. 주위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의 학생들은 늘 혼자 하는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쓰지요. 이 모든 이야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타고난 머리 같은 것은 없다. 타고난 재능 같은 것도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하다. 저는요, 저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찰로 그렇게 생각해왔던 건데, 그런데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심리학 책, 뇌과학 책, 인지과학 연구 결과들을 책으로 읽을 때요, 거기서 말하는 결과들도 모두 방향이 같았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란 건 없고 혹시 있다 해도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미했어요. 예전에 제가 나눠드린 몰입책,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또 탤런트 코드 같은 책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나누어드리는 그릿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주장을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근거와 에피소드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사실 아주 신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서 그것을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말이죠. 오늘은 이 그릿책에서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근면성과 재능을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심, 재능을 더 높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환상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다. 그런 스토리가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죠. 드라마틱하니까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것에 눈과 귀가 쏠립니다. 물론 엔젤라 더크워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이라는 거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선수로서 발목이 더 유연할 수 있으려면요,
발목에서 어떤 뼈의 길이가 더 길어야 한대요. 그리고 원래 그런 뼈가 더 긴 사람도 있긴 있답니다. 그리고 키가 160cm인 사람보다는 2m인 사람이 농구에서 센터 역할을 하는데 더 어울리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재능을 강조할 때, 우리가 재능이라는 것에 현혹될 때 다른 수많은 성공의 원인들이 재능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원인들이 필요해요. 재능은 그중 일부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한 20% 정도나 될까라고 엔젤라 더크워스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함께 중학교 1학년에 지금 갓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 중에서 어떤 친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 단어들을 선행으로 다 마스터해왔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그 친구가 영어 시험을 볼 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유리한 그 친구가 결국 제일 좋은 대학을 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대학 입시까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재능이란 어쩌면 그 정도의 유리함,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스에 의하면 그것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의 유리함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재능 대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노력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함께하는 많은 노력. 오늘은 재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자가 되기 전에 나는 원래 교사였다. 그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실에서 재능만으로는 성취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나는 27살의 정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다. 내가 맡았던 아이들은 12~13살이었다. 내 임무는 학생들이 수학책에 나오는 분수와 소수, 그리고 기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울 수 있게 돕는 것이었다. 첫 주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 개념을 쉽게 습득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반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기쁨이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이해가 빨랐던 거다.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파악하기 힘든 수학 문제의 기본 양식을 내가 구태여 일러주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챘다. 칠판의 문제를 한 번만 풀어주면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다음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잘 풀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적표가 나갔을 때 수업 시간에 두각을 나타냈던 학생들 중에 일부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잘한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중 많은 수가 그저 그런 성적을 받았다. 반면에 처음에 고전했던 학생들 중에 다수는 내 이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들은 매일 준비물을 확실하게 챙겨서 수업에 들어왔다. 장난을 치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일 없이 필기를 했고 질문을 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고 가끔은 점심시간이나 오후 선택과목 시간에 도움을 청하러 오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은 결국 성적으로 나타났다. 적성이라는 게 학업 성취를 보장해주지는 않는 듯했다. 수학적인 재능과 수학 과목에서의 성취는 다른 얘기였다. 내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수학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학생이 있고 재능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앞서는 과목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 아닌가?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학기를 시작했다. 수학을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친구들을 계속 앞지를 줄 알았다. 사실 수학적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과 나머지 보통 아이들의 성적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리라고 예상했다. 나는 재능에 현혹되어 있었던 거다. 내가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가 라는 질문이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의문을 느껴온 문제임을 알게 됐다. 그 주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들 중에 하나인 프랜시스 골턴은
이를 두고 그의 사촌인 찰스 다윈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어느 모로 보나 골턴은 신동이었다. 그는 4살에 읽고 쓸 줄 알았고 6살에는 라틴어를 알았고 셰익스피어 작품의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었다. 그는 뭐든지 쉽게 배웠다. 1869년 골턴은 성취의 근원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그는 과학이나 스포츠, 음악, 시, 법 분야의 유명 인물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그들에 관한 전기 자료를 모았다. 골턴은 무척 뛰어난 아웃라이어들에게는 3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비범한 재능과 함께 남다른 열정과 열심히 일할 능력, 즉 노력을 지니고 있었다. 찰스 다윈은 골턴의 책을 50쪽까지 읽어내려가다가 타고난 재능을 성취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은 데 놀라움을 느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골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너의 글이 내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바꿔놓았다. 나는 바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과 노력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상 주장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직도 대단히 중요한 차이는 열정과 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찰스 다윈 스스로가 골턴이 연구했던 바로 그 성공한 사람이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예리한 관찰자였다. 그런데 찰스 다윈의 전기작가 대부분은 그가 신통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머리가 꽤 좋긴 했지만 엄청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찰스 다윈은 그저 꾸준히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윈의 자서전에도 이런 견해를 입증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처럼 이해력이 빠르지는 않다. 추상적인 사고를 길게 이어가는 능력도 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랬다. 찰스 다윈은 자기 자신이 아주 훌륭한 수학자나 철학자의 제목도 아니고 기억력도 평균 이하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제로 기억력이 매우 나빠서 날짜 하나, 시 한 줄도 며칠 이상은 절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전기 작가의 묘사에 따르면 다윈은 남들이 진작에 더 쉬운 문제로 관심을 옮긴 뒤에도 한 가지 문제를 붙들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보통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라고 한 뒤에 사실상 잊어버린다. 하지만 다윈은 이런 식의 망각을 의도적으로 경계했던 듯하다. 그는 모든 의문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고 적절한 자료가 나타나면 언제든 끄집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하지만 이런 찰스 다윈의 말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재능을 편애하는 것 같다. 여러 해 동안 재능과 노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국적인 설문조사가 실시된 일이 있다. 그 결과 재능과 노력 중에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미국인이 2배나 많았다. 운동 능력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근면성을 고른 미국인이 재능을 고른 사람의 5배나 됐다. 이 결과는 음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 치아중 차이라는 사람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음악인들도 선천적인 재능보다 후천적인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확연히 많았다. 하지만 차이중 차이가 실험을 통해 음악인들의 태도를 살펴봤을 때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선천적인 재능을 사랑한다는 편견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이중 차이는 전문 음악인들에게 경력이 거의 같다고 소개한 2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녹음 테이프 일부를 들려줬다. 피실험자들은 몰랐지만 사실은 한 명의 연주자가 같은 곡의 다른 부분을 연주한 것이었다. 피실험자들에게 소개된 2명의 연주자는 이랬다. 한 명은
일찍이 선천적인 재능을 입증해 보인 재능형으로, 또 다른 연주자는 강한 성취 동기와 끈기를 보여준 노력형으로 묘사됐다. 피실험자들은 이렇게 노력 대 재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로 밝힌 신념과는 정반대로 두 가지 음악 테이프 중 재능형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놀란 심리학자 차이 중 차이는 근면과 노력이 칭송받는 분야인 기업계에서도 이와 같이 언행의 불일치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그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직장인 수백 명을 모집해서 두 집단으로 나눴다. 피실험자의 절반은 근면함과 노력, 경험으로 성공했다고 쓰여있는 노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서를 읽었다. 나머지 절반은 타고난 센스와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쓰여져 있는 재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서를 읽었다. 그런 다음에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읽은 소개서의 기업가가 녹음했다는 사업 제안서를 들었다.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과 고용될 가능성 및 사업 제안서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받았다. 둘 중에서 한 명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재능형과 노력형 두 기업가 중에서 어느 쪽을 선정하겠느냐고 물었을 때도 피실험자들은 재능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차이 중 차이의 연구는 재능과 노력에 대한 우리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중시한다고 표명하는 신념과 마음속 깊이 더 가치를 두는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말로는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데이트를 할 때는 착한 사람보다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도 약간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재능 신화를 버려야 한다. 왜일까? 재능은 나쁜 것인가? 우리 모두의 재능이 똑같아서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다. 어떤 기술을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 커다란 행운이고 좋든 싫든 우리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학습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 그렇다면 왜 노력형보다 재능형에 관심을 두는 일이 그렇게 나쁠까? 아메리카 갓 탤런트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7, 8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을 소수의 영재와 다수의 평범한 아이들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볼 때 재능에만 집착하는 자세가 해로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간단하다. 재능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릿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실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도 있다. 스콧 베리 코프먼의 예를 들어보자. 내 연구실에서 2칸 건너에 있는 방을 쓰는 코프먼은 내가 아는 심리학과 교수들과 거의 비슷하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면서 보낸다. 그는 카네기 멜론 예일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취미로는 첼로를 연주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 코프먼은 학습 지진아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그랬다. 그가 학업에 전혀 진척을 보내지 않자 그는 특수반에 배정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유급까지 했다. 그 무렵 학교 심리학자에게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그는 지능검사에서 IQ가 너무 낮게 나왔던 탓에 학습 장애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로 보내졌다. 그렇게 14살이 되어서야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특수교사가 코프먼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왜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듣지 않는지 물었다. 그때까지 코프먼은 자신의 지능이 낮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 교사를 만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말 대신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세상 누가 알겠니?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코프먼은 난생 처음으로 나도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거의 놓치지 않고 도전했다. 라틴어 수업을 듣고 교내 뮤지컬 공연과 합창단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는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한 분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 때 첼로를 처음 잡은 코프만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 그는 첼로 연주가 즐거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단지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코프먼은 연주 실력이 부쩍 향상된 덕분에 가을 학기에 교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다. 그는 첼로 연습을 계속했고 연습 시간을 늘렸다. 그는 졸업반이 되었을 때 오케스트라에서 2번째로 첼로를 잘 켜는 연주자가 되었으며 음악과에서 주는 각종 상을 수상했다. 코프만은 결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음악대학에 진학한 뒤에 입학 첫 해 선택 과목으로 심리학을 수강했다. 그리고 곧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이어서 음악대학에서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큰 상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코프만처럼 초등학교 시절에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영재반에 배정될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는 이듬해 다시 지능검사를 받았고 영재반에 배정되었다. 그때 내가 영재와 보통 아이들의 경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나와 코프만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재능만 강조할 경우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노력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자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학생, 수험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